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빗소리 들리십니까?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가 온몸에 들이닥칠 정도의 강한 비와 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청계천도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경부간선도로와 잠수교 등 일부 주요 구간도 출입이 통제되면서 출근길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주말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이 강한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비 피해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첫 뉴스 주목하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모두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합적인 비 피해 상황과 오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명이 사망을 하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종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내리는 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뉴스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물난리, 전세난, 코로나 3대 걱정입니다. 걱정에 잠기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에 잠겼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풀어주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부 폭우로 침수, 산사태, 붕괴, 7명 사망, 9명 실종. 공식 사망자는 6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태풍 하구핏이 북상해서 5일까지 최대 500mm 더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월세 인상, 제동 걸린 집주인, 세입자 가려받겠다라면서 집주인들이 이제는 세입자 면접도 실시하겠다. 안 그래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면접까지. 누구에게 이득인 걸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월세가 낮다. 누구 발언일까요? 여권의 공식적인 국회의원들의 몇몇 발언입니다. 집값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전세 다 사라지고 모두가 월세 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발언을 한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월세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증대되는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한 발언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야당의 윤희숙 의원의 이른바 5분 발언, 돌직구 발언에 이상한 억양이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데 억양 지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둘 다 다주택자입니다. 주말 도심에선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또 신발을 던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임대차법 때리기, 부동산 시장 혼란 과장, 2+2 계약, 부정효과 부풀리고 전세 물량 줄여왔는데 법률 탓한다. 한겨레 신문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임대차법을 때리는 거, 그 왜곡된 여론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갭 투자자 월세 전환 여러 개 의문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범인은 시베리아 이상고온이었습니다. 한쪽은 폭염, 한쪽은 폭우, 이상한 8월 장마, 기후변화, 나비 효과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피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무더위. 같은 한반도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범인은 기후 이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외교관을 송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서 외교장관도 압박을 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쉬쉬하다가 화를 키웠다고 중앙일보는 오늘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이자 부총리가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 와서 조사받아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부가 개인 문제로 치부하다 망신을 사게 됐다고 중앙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부위원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물난리,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전월세, 세 번째는 SNS. 우리 국민들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난리에 전세난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김지혜 돌직구쇼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직접 비 맞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 맞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비 내리는 장면부터 실시간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채널A 건물 외벽에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비 오는 상황에 대해서 라이브로 보고 계신데요. 많은 양의 비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400mm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내린 비로 6명이 사망을 하는 등 많은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출근길 서울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저희 기상캐스터도 한번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물바다로 만든 야속한 장맛비, 지금도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 통행도 전면 제한됐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허윤 캐스터, 지금 잠수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부지방의 비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곳 잠수교의 수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는 7.3m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량 통행과 보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지성 호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돼 앞으로 통행 제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밤사이 집중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동부간선도로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사이 양방향 차량 진입을 모두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 우면교 양방향, 영동일교 양방향이 통제됐고 불광천 수위가 오르면서 은평교 증산교도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곳곳에 주요 도로가 통제된 상황인데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내립니까? 네, 우선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텐데요. 이 정도면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잠길 정도입니다. 또 오늘 밤사이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중부 많은 곳에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전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비상입니다. 북상하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중국 내륙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에 힘을 더 실어주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늦게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강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흘간 중부지방에 장맛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이번 중부지방을 삼킨 수마로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톱뉴스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물폭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단은 인명피해 상황부터 바로 점검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져서 주말에 경기 남부, 충북 북부, 강원 등 피해가 집중됐고요. 사망자는 서울 1명, 경기 1명, 충북 4명 등 모두 6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는 충북에서 8명이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북이 인명피해가 컸어요. 충주는 소방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됐고 제천에서는 캠핑장 산사태로 토사가 깔려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단양에서는 노모가 밭 배수로로 휩쓸리자 구조하려던 딸과 사위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충북에는 산사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충북 주택 94채가 불에 잠기고 산사태가 100여 건 피해 보고되고 있고요. 경기 안성에는 산사태로 양계장이 붕괴돼서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도 현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서울 잠수교 통제됐고요. 증산교 은평구 통제됐고요. 동부간선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여의 상하류 IC 해제됐다가 다시 재통제된 상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상청은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따라서 최대 5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거다라고 기상청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인명피해가 지금 많아요. 그리고 곳곳에 도로 통제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입이 더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목을 단 것처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쩌보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일까지 500mm 비가 더 오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기상캐스터가 전해줬지만 하구피시라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자체는 한반도에 직접 영향이 없겠지만 지금 중부전선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에 이 하구핏이 계속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필 또 하구핏이 이제 필리핀에서 지은 이름인데 채찍질이라는 게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장마전선은 오늘 채찍질을 하고 있다. 계속 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 언론도 보도했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얼마나 비가 더 올지 특히나 이게 지금 비가 중부 지방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미 중부 지방에 비가 시간당과 100mm씩 와서 굉장히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부 지방에 계속 집중호우가 내린다니까요. 지금부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많은 인명피해를 냈거나 침수된 지역들이 충북 음성이라든지 저희 서울의 강남역, 도림천 이런 데가 사실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천 정비하겠다 그리고 배수 정비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또 이런 침수 피해가 되풀이 돼서 이번만은 좀 정비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예, 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보해주신 영상들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경기 안성시 같은 경우는요 산사태로 지금 토사가 빗물과 섞여서 농지 곳곳이 흙탕물로 침수가 된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경기 용인시는요 원래 작은 계곡인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었습니다. 충북 제천의 모습인데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수박 농장, 수박들 둥둥 떠 있는 모습, 그리고 도로가 파손된 모습, 그리고 충북 음성 휴게소의 고속도로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퀴에 튄 물이 해수욕장 파도풀과 같이 연상시킬 정도로 충북 충주는요 이렇게 도로가 유실이 되고요. 하천이 범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 충주에는 소방관이 실종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 천등산 부근의 화면인데요. 포크레인 등이 보이는데 비탈면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서 현재 복구 작업 중인 모습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번 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고요. 단양에서 모녀와 사위까지 많이 내린 비로 분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거 어떤 사고죠? 어제 오전 11시 55분경에 이제 단양군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밭 배수로에 이제 물기를 틀기 위해서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갑작스런 이제 급류에 폭우에 떠내려가는 것을 사위하고 딸 내가 보고 구하려고 찾아 들어갔다 같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빠지니까 딸하고 사위가
순간적으로 같이 뛰어들었다. 네,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남매들이 모였다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충북 지역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인명피해가 난 곳들이 이제 제천에 이제 낚시터,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가 토사물에 이제 휩쓸리신 분들도 있고요. 캠핑장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사물에 한 명이 사망하시는 사건들도 있어서 지금 휴가 가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엄마가 미끄러져서 논으로 떨어지니까 엄마하고 소리쳐 뛰어들었다. 지금 일가족, 모녀, 사이 모두 지금 실종된 분들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 옛날에 저희 시골 살 때도 그 논밭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서 논밭이 아예 이제 잠기니까 이 노모가 이 배수로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배수로가 사실은 크잖아요. 굉장히 크고 깊잖아요. 그 배수로가 제가 이제 보도를 보면은 그 배수로에 나뭇가지들이 막 엉켜가지고 밭에 물이 더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얼마나 많이 이게 쏟아졌으면 그 배수로 정비하고 나뭇가지 정비하러 들어가셨다가 그냥 갑자기 확 쏟아지는 물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뭐 400mm, 500mm씩 막 쏟아지니까 그 밭에도 불어나는 물과 그 쏟아지는 그 급류를 네.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딸이 바로 엄마가 내 눈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당연히 푹 엄마하고 빠지니까. 뭐 그 마침 눈앞에서 뭐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뛰어들었는데 아이고. 이 급류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고 남자인 사이마저도 이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엄마하고 뛰어들었고 옆에서 또 그걸 사위도 또 같이 사위가- 뛰어들었고 오빠가 차를 타고 하류 쪽 다리까지 가서 엄마를 구하겠다고 뛰어들려는 것을 어렵게 막았다. 그러니까 언니는 이미 실종이 됐고 그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차를 타고 가니까 정말 울면서 오빠를 만류하는 그 장면이 김영주 의원님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에 이제 어느 지역들이 서서히 개발되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토가 하나하나 차근하게 어떤 폭우라고 하는 큰 기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자람으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기상청이 말하자면 기상예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집중된 뭐 폭우에 대해서 수도권은 좀 더 많이 말하자면 예측도가 높아졌습니다만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예측도가 들쑥날쑥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지자체와 기상청이 연동해서 미리 그런 것을 점검했더라면 즉 여름에는 사실은 물바지가 있거든요. 다 물을 막아낼 수 있는 큰 그릇들이 있는 셈인데 그것이라도 빨리빨리 열어놓는다든지 도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저런 배수구에 또 하천으로 범람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이제 사후에 말하자면 약방문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2011년 우면산 사태 10년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2011년 13년에 계속적인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 과거에 박 시장도 2015년까지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들이 연기되면서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기자 6명이 지금 사망하셨어요. 단양 모녀와 사위의 실종 사건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떤 실종 또 어떤 사망이야 안타깝지 않겠습니까만은 과연 어떤 딸이 또 어떤 사위가 어떤 아들이 내 엄마 내 아빠가 갑자기 눈앞에서 물속으로 훅 가라앉는 것을 보고 뛰어들지 않겠어요. 그게 다 자식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급류라는 게 사실 눈에 보는 것과 굉장히 힘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박정환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힘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빠른 물살들이 그리고 시간당 100mm, 막 400mm씩 내린다고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위도, 그러니까 딸이 먼저 구하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사위가 따라 들어갔는데 그게 불과 한 5초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 떼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급류가 빨랐다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동생이 이제 우파까지 이제 강을 따라가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 물살이라는 게 저희도 취재해보면 가장 무서운 취재가 사실 수해 취재입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다.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취재기다 보낼 때 가장 조심하는 게 수해 취재인데 이 바닥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서 또 그 물의 힘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사고 나신 분들은 물론 이제 뭐 낚시를 하다가 혹은 이제 뭐 산책을 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농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에 농사를 한번 망치면 사실은 뭐 1년 내내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수를 정비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뭐 수박에 둥둥 떠들어가는 걸 봤지만 어떻게든 농작물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충북 소방관 실종 사고 같은 경우에는 딛고 서 있던 땅이 도로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소방관도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강남역도 물난리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시 개선책은 어디로? 그제 서울 전역이 호우특보였는데 상습 지역은 왜 계속 물에 잠기는 건지 이게 미스터리예요. 아니 작년에 비 피해 있었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잠기는데 또 잠기고 맨날 내가 사는 데만 잠기고 물에 잠겼던 상가는 또 물에 잠기고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는 거죠. 맨홀 뚜껑이 열려서 하수가 영우 발목 높이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었다. 2015년 발표까지 했어요. 종합배수대책 개선이 안 됐다. 서울시 허술 대책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하수계획팀 관계자는요. 대책들이 원래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졌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재현 대변인. 네. 아니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걸 보는 국민 여러분들도 또? 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하러 이럴 거면 배수 대책을 세우고 장마철에 강남역 물 잠길 거다. 이거 예측 못한 겁니까 서울시? 그지 예측은 다 하겠죠. 예.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이틀 전에 이제 대전에 가서 땜질식 처방은 하지 말자. 총리 말씀 잘하셨네요. 그렇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땜질 좀 하지 마라. 세금적인 비용 절감이라든지 안전 모든 면에서 그게 맞다라는 것이고 단 강남 일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또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죠. 사실은 그 담배꽁초를 좀 버리시는 시민분들이나 계셔서 그걸 상인분들이 그걸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막아놓은 것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지만 저런 어떤 비 피해가 예상되면 좀 나서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가 놓치고 있으면 우리가 시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비 피해를 일단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재빈. 상습적으로 이 강남역 비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 2015년도인가 서울시가 3대 대책을 마련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강남역에서 나가는 하수관로를 이제 우회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반포천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해놓은데 그게 사실은 2016년도에 하나, 2019년도에 하나 이렇게 완공됐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공사 중이니까 비가 올 때마다 저런 일이 생기고 좀 전에 다시 우리 서지현 부대 그 말씀, 총리 말씀 주셨는데 총리가 대전 가서 뭐 하시는 거 저 뉴스 통해서 봤어요. 그렇지만 부산에서 출양 그 지하차도가 잠겨가지고 사람들 희생된 거 우리 엊그제 봤잖아요. 중부 지역으로 비 올라온다는 거 다 예보돼 있었잖아요. 호우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글쎄 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 있을 때 그리고 주말에 긴급하게 무슨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시국무회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뭐 좀 점검해봐라. 아주 그 행안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좀 챙겨보는 모습을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아침에 본 것처럼 물 난리, 코로나 난리, 전세 난리 사실은 정치율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일하는 국회 얘기하고 말로만 국민들 생각한다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비가 이 시각에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뉴스 중에도 비와 관련된 주요 속보 내용이 나오면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민의 가슴을 후벼판 월세 예찬. 급기야 집권 여당에서는 뭐 월세 다 살면 어때? 라는 식의 발언이 나와서 빈축을 샀습니다. 월세가 서민들에게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짐작조차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 여론입니다. 주말 새 폭우 속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 장면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민주 없는 독재 정부 자유생산 보장하라 주말 세금 못 내겠다. 왜 국가가 이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하는지 우선은 그 근거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기존 혜택을 세제사료 혜택은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가 네 거냐? 지난주에 온라인을 달궜던 실검 챌린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이번 주말에는 폭우가 쏟아졌었고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더 많이 모였다고요? 예,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2,000명 가량이 모였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지금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거의 나흘 만에 상정부터 시행까지 정말 속전속결로 여권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였는데 거기를 놓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물론 이제 너무 그 전세 공포가 과장된 거다 이런 주장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이제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플러스 2년 임대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고 또 자동 연장할 때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임대인들의 불안이 커졌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더 급속히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 내내 이제 뜨겁게 달궜던 윤희숙 의원의 연설도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과장됐다 그리고 불안감이 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에서 이렇게까지 주장이 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게 사실이든 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공포심에 들어가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굉장히 지금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법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상정에서 시행까지 사실은 굉장히 여러 차례 점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모두 놓쳤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조만간 이번 주에 무슨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좀 시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전세가 소멸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말 사이 화제가 됐었던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중에 주요 장면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여권에서는 이런 윤희숙 의원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그 발언이 논란입니다. 발언과 글이 논란인데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데요. 이른바 윤희숙 의원의 전망이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전세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매우 정상이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그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 누구나 월세 사면 어떠냐? 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전세 소멸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저금리 시대의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스스로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
대출 이자 내기 때문에 분명히 월세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월세가 좋다라는 주장을 한 윤준병 의원은 서울 2주택자인 걸로 알려져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정호 의원님, 월세와 전세는 뭐 기호의 문제입니까? 모두가 다 월세 살아도 괜찮고 뭐 서민들에게는 월세로 전환돼도 부담이 안 되고 전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대출 끼고 집 갖고 있는 사람도 집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은행에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준병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은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매월 내가 은행에 월세를 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를 후벼판 듯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글쎄요, 좀 과거보다 조금 좀 먼 통계입니다만 2016년도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의 자기 비중이, 그러니까 전세값의 이 주거비의 비중이 생활비에서 한 22% 정도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부담률이 32.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확실히 월세를 살면 내가 수입에서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통상 우리 그동안 쭉 얘기했지만 더 어려울 때 월세 살고 그다음에 전세 살고 그다음에 뭐 집을 살고 뭐 이런 통상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뭐 추모 장관께서는 이것도 개발 독재 무슨 얘기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인식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전세에 애착을 갖고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글쎄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전세라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그래도 2년마다 무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는지 뭐가 진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메신저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월세 전세 아직도 이 과거식 생각에서 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몰아가는 게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다가갈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한때 월세 살았습니다만 월세 살면 정말 힘들어요. 불편하고 예. 매달 수입 뭐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얼마간 그 떼서 월세 주려면 힘든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윤준병 의원은 박원순 시장 논란 때 이런 발언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죽음을 택한 듯하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더불어서 미투 사건에 아주 바람직한 전범을 보여줬다라고 박 시장을 두둔하여 논란이 됐던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이번 월세가 왜 나쁘냐라는 글은요. 집값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내 집 갚고 은행 이자 내는 거랑 영영 집 없이 월세 내는 게 어떻게 같냐라고 비판했고요. 월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월세 은행 이율만큼만 받는 사람을 보셨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SNS 댓글에도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요. 당신 집부터 팔라. 월세가 정상이면 본인부터 정상을 실천하라. 윤희숙 의원 말 틀린 게 없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한다. 월세 사는 심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런 말 못할 것이다. 라고 글이 달리고 있고요. 윤준병 의원이 이에 대해서 답글을 남긴 대목도 있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월세 살고 있냐라는 거에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2주택자가 월세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렇죠. 똑같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고 산 사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월세를 떼고 있는 사람 똑같이 은행에 대출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같아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면하게 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갚으면 자기 집이고 또 갚는 시점보다 더 빠르게 집값이 오르곤 합니다. 전세 사는 분들은 어쨌든 그것이라도 목돈이 남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월세 사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고 또 대출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월세가 더 좋을 때가 있고 더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월세 사는 것이 집을 가진 거나 전세 사는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집이 그렇게 뭐 두 채이긴 하지만 한 채는 한 4억,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 2개 다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하나 팔아도 되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의 고창으로 보면 한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30만 원 정도면 훌륭한 어떤 곳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사니 안 사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단 윤준명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지금 강남역 사태의 책임자일 수 있었어요. 행정부시장을 했고 교통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박은수 시장의 문제, 시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참 옛날에 과거에 한편으로는 행정부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물난리 입장에서 더 송구스럽다. 예.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더 숙고하겠다.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행정을 알고 서울시를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만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이것이 무슨 자기 당파성에 빠져서 말은 별로 완벽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답하는 것은 오히려 화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손정혜 변호사님 월세도 괜찮다. 모두가 월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내가 5억 전세 사는 거랑 그거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부담 어떤 게 더 저겁니까? 현재 산출상으로는 확실히 전세로 사는 것이 금전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걸 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현재의 금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금리 아니더라도 만약에 세금 정책이 변경된다. 예를 들면 지금 월세를 이렇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집주인들이 모두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냐 그것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또 비과세 부분을 초과하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그냥 혜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대로 또 지금 월세 내는 일부 소득 구간인 임차인들은 또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모든 전세가 소멸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은 전망할 수는 있지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할 것이다라는 주장 자체가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일부 임차인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2+1은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기 거주에 대한 희망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5% 그 상한제 때문에 폭등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전세 물량은 항상 희귀했고요. 항상 부족했고 그리고 급등 문제는 항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이것이 더 가속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인데 그런데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모든 전세 물량이 소멸돼서 월세로 모두 다 살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전세 제도는 전 세계 내에서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시장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세 제도는 소멸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에게 모든 걸 되돌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폐단이라든가 그 집주인들의 어떤 편법, 꼼수를 어떻게 박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요번에 이렇게 주장하신 분, 주장 저희가 받고 또 비판할 지점 비판 받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사간 억양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임차인 강조했지만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 라면서요. 윤 의원에 대한 언론의 극찬 눈 부라리지 않고 이사간 억양 아닌 것은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할 만하다.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 호소처럼 이미지 강화하는 건 좀.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대전 아파트, 경남 밀양 건물, 대구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누가 누구에게 오리지널을 지적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확실히 서재현 부대 눈을 부라리는 것과 이상한 억양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 또 저 단어 자체가 굳이 그 본인이 주장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삭제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미래통합당이 이게 이상한 억양을 뭐 부대변인이 이야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에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60%가 대구 경북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저 이런 부분은 정치인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갈라치기 이런 게 맞다.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충북 사람이고 부인 또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상한 억양이라고 하면 윤희숙 의원이 서울 분이세요. 그러면 표준어 즉 서울 분에게 뭐 사과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대구 경북 그런 식으로 이게 미래통합당은 늘 지역주의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 박범계 의원님의 어떤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에 너무 이제 정쟁으로 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이상한 억양을 안 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래통합당이 뭐 다수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좀 격양된 톤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상한 억양이라고 이제 단어의 사용은 부적절한 건 맞죠. 그렇군요. 통합당에서는 경상도의 언어를 비하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박범계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서재원 부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게 아니라 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이다. 나는 2주택자의 한 상가 소유자지만 처분 절차 진행 중이다. 서초구 아파트는 12년 전 대전 의원 당선되자마자 6억에 처분, 현재 시세는 20억.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기자, 박범계 의원의 해명이 또 논란이에요. 이상한 억양을 안 쓰니까 주목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한 억양이 이른바 통합당의 주요 지지층의 경상도 억양이 아니라 통합당이 정부를 공격할 때 특유의 격양된 톤을 언급한 거라고 하는데 저도 국회 출입해봤지만 통합당이 정부를 공격할 때 쓰는 특유의 톤을 뭐 그런 톤이 있습니까? 딱 그런 억양이? 글쎄요, 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뭐 본인의 주장을 뭐 그렇다고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할 근거도 없지만 사실 뭐 이상한 억양이라고 했을 때 억양이 하면 우리가 흔히 사투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할 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것이 결국은 영남권의 사투리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엉뚱하게 지역 비하 논란으로 번졌는데 박범계 의원 스스로 말한 것처럼 사실 저거는 아무 메시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자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부각하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엉뚱하게 흐른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본인이 저런 걸 얘기 자체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뭐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2주택 1상가를 가지고 있다. 근데 대전은 이제 지역권이 갖고 있는 거고 또 대구와 지역이 갖고 있는 거는 부인이 상속받은 거다. 그래서 조만간 처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논쟁이 엉뚱한 곳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주장하려는 것도 지금 박범계 의원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순수한 임차인도 아니면서 왜 임차인 행세를 하냐고 왜 코스프레를 하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임차인도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주장을 했던 건 이거죠. 전세 제도 자체가 이미 소멸 상태에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금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전세난이 이번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그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다. 사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긴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고 왜 이런 부작용들을 미리미리 법을 만들 때 점검하지 않았느냐. 이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인 거죠. 메시지인 거죠. 근데 다들 그것에 주목하고 그럼 이제 이러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런 것들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본인 임차인도 아니면서 순수한 임차인도 아니면서 그리고 뭐 이상한 억양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변증을 올리는 제 주장들을 하면서 논점을 흐리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상한 억양의 뜻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까지 골고루 소개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핫플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이른바 물리적 충돌 이후에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정진웅 검사장의 그 논란의 병실 사진을 과연 누가 찍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검사장에게 이른바 사실상의 감청 영장이 적용된 건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인데요. 지난달 3일에 SNS 끊겠다고 했는데 국정원장이 동선을 공개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동선 공개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잠시 후에 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추행 외교관을 송환하라며 뉴질랜드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외교부가 별일 아닌 듯 쉬쉬하다가 화를 키우게 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핫플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만 선정이 됐군요. 먼저 첫 번째 핫플,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검찰이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실시간으로 카톡을 볼 수 있는 사실상의 감청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테러범에게 허용되는 감청을 한동훈에게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정진웅 부장검사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심 카드를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우회 접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검사장이 유심 카드를 확보해서 그거를 그냥 공기계에 꽂아서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 정보와 유심 카드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측의 임시 비밀번호를 발부받아서 비밀번호를 아예 변경을 해서 마치 한동훈 검사장인 듯 접속을 해서 실시간 카톡 내용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요, 유심카드를 꽂은 공기계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텔레그램을 확인 시도, 접속 실패하자 카카오톡을 조금 전 설명해드린 대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카카오톡 본인 인증 과정에서 한 검사장인 것처럼 인증을 거쳐서 새 비밀번호까지 부여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청 영장을 이럴 거면 발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IT 전문가인 국회의원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 받는 순간 감청이다. 별도로 감청 영장 받아야 하는 사안을 건너뛴 검찰과 제재 없이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 둘 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의 대화 자료를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실시간 오고 가는 대화를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감청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거 뭐 사실상 감청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그 압수수색 영장 속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압수했을 때 유심카드를 가지고 공기계를 꽂는 순간 사실 저는 감청의 행위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져요. 이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그 사람들 그 핸드폰을 어떻게 푸는지 지금 보니까 말하자면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서 혹은 본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풀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그리고 내용을 과거 시기의 내용만 본다는 영장을 받았어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 개연성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안 봤다라고만 얘기하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고. 그럼 지금까지 관행 속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그런 감청의 위험성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을 떠나서 한 검사의 사건을 떠나서 그동안의 압수수색 통화에서 개인의 핸드폰을 받아서 그러면 저 내용을 안 볼 거면 왜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은 그 내용의 일정 감청법 위반의 위험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 그럼 변호인 입회 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 지점으로 가는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 유심칩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이 사실상의 감청 영장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테러범에 국한돼서 발부가 될 정도로 엄격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서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허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법 절차라는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심칩을 압수해갔다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현재 한 검사장에게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이든 메신지든 보내서 대화할 사람은 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야기하는 가거권만 보면 어떠한 하자도 없다라는 게 좀 더 법원 측에서는 위법수지 증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예. 다만 그런 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증거수단이지만 현행법상 검찰이든 법원이든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좀 반하는 취지이다 이렇게 보일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처지는 이번 주에 이제 공범이 기소가 되는데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모킹건이 지금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 내용이라도 살펴봐서 공모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으나 지금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저런 게 알려졌지. 만약에 일반인이라면은 그동안 수많은 건이 있었을 때 저런 게 알려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그 압수수색 당하면서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저거 바꾸라고 검찰개혁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개혁 하겠다는 주최 측은 저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법원? 글쎄, 우리 손 변호사님은 당연히 영장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글쎄 저런 걸 어떻게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영장 발부를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 그동안 검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꼭꼭 집어서 한 말씀씩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런 거 고치자고 검찰 개혁하자는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무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지금 그 압수수색을 나왔던 정 부장검사하고 막 폭행을 했니 서로 간에 막 논란이 있었을 때 이 건이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라고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고 결국엔 누구는 병원에 가서 드러눕는 사진 국민들 앞에 내보이고 이런 모습들 보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빗줄기와 함께 좀 답답한 아침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반론. 감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은 우리 편, 네 편, 내 편이 아니죠. 정의의 편이 것이고 진실의 편인데. 검찰은 정의의 편이다. 근데 이걸 한동훈 검사 측에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과거의 자료만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 측에서 감청이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카톡은 당연히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했을 때 읽었다라는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압수수색 했을 때 누군가가 확인했다면 그 감청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휴대폰을 보고 확인했는데 읽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사실 이건 감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기계적으로 하면 우리 카카오톡 소위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 핸드폰에서 확인 안 해도 컴퓨터에서도 확인이 돼요. 가령 검찰이 저걸 조사하면서 컴퓨터 화면에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심표에 있는 그 아이디와 비번호를 갖고 열어놓고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던 자료만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막 떠올라오는 이거 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감청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양한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논란의 병실 사진. 과연 어떻게 찍혔느냐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지난달 29일 오후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 직후 전신근육통 호소로 음압격리병실에서 수액치료를 받았는데 검찰 직원이 음압격리병실 방문이 제지당했다. 오후 5시 30분경 검찰 직원이 병원 측에게 정 부장 검사에게 쇼핑백 전달해주고 사진 좀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병원 측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촬영이 어렵다. 통화에 촬영 동의를 받은 후 간호사가 검찰 직원 휴대전화로 해당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법조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배포 경로 볼 때 몸싸움 후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강력 항의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이성훈 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 같은 정부장의 윗선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이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기자, 지금 법조계 관계자의 저 주장을 진짜 팩트다라고 저희가 결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정말 윗선에서 시킨 것인지, 누가 찍었는지, 정말 간호사가 찍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 왜 공개했느냐가 왜 논란인 거고, 정말 누가 찍었어요? 예, 누가 찍었다면 지금 사실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정진웅 부장 밑에 있는 직원이 들어가서 찍었다 이런 처음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직원의 부탁으로 간호사가 찍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말한 것처럼 임진앵커 얘기처럼 이게 누구의 지시에서 찍었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찍었고 왜 공개했냐는 굉장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번 자체가 정진웅 부장은 압수색을 갔다가 이제 몸싸움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신 근육통이 있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입원하려고 갔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병원 측에서는 전신 근육통에 관련해서보다는 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환자들 코로나19 같은 환자들을 위한 음압 병실에 이제 입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19 검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액 주사를 놨다 이런 거고 자, 직원이 갔습니다. 직원이 당연히 음압병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거기는 그게 통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 직원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윗선 지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직원이 알아서 먼저 찍었자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진웅 부장이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그 윗선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사진이 결국 공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을 공개한 이유 자체가 몸싸움 과정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에 의해서 처음에 공개가 됐었죠. 자신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방해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진웅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그 사진이 공개된 건데 그게 결국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검찰이 사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 물론 이제 형사 피의자이긴 했지만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사들 입장에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오히려 수사팀에서 사진을 먼저 공개했다.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결국 누가 찍었는지는 찍은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은 알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왜 입원을 안 했나라는 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 검사장 본인은 뭐라고 답했을까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친구가 물리적 이거 당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예. 괜찮냐? 그랬더니 이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갔어? 의사가 입원하려는데 자기가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부장처럼 풀 안 하면 되지 입원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딱 그러더라고. 자, 두 번째 합pol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입니다. 동선을 공개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S 끊겠다더니 국정원장의 셀프 동선 공개, 국정원장 후보자 내정 직후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SNS 활동과 전화 소통을 중단한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 하면 음지에서 일한다라는 본인들의 구호인 만큼 굉장히 은밀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제 오전에 SNS를 올렸어요. 수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밀어드린다. 아내에게 애들과 함께 가려다 폭우로 연기했다. 나 교회 갑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국정원장의 동선 노출 지적이 일자 약 2시간 만에 교회 간다 라는 문장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달 3일에 직접 SNS 끊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임명되면 철저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제 입에서 정치의 정자도 모든 SNS와 전화소통도 어려워진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일단 1. SNS 끊겠다라는 약속은 깨졌다. 그다음에 2. 그 내용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SNS 내용이 아니라 교회 간다는 내용이라 지금 논란이다. 3.
이게 동선 공개에 해당하느냐의 논란도 일고 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얘기하는 것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의 정자도, 즉 정치에 관련된 논의는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더 크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정보원장이 실제로 SNS에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심지어 그렇게 7월 3일 날 얘기했던 분이 또 7월 29일 날 자기가 영광스럽게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사진은 굉장히 대거 또 공개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특히 손자랑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좀 무릎까지 거의 꿇혀가면서 또 말하면 신뢰를 뜻하는 꽃을 전사하는 장면을 그렇게 어떻게 안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마인드를 보면 막 올리고 싶어서 화병이 날 정도였으니까 올렸겠죠. 예, 추측입니다만. 예, 추측입니다만은.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일단 그날 기뻤으니까. 그런데 굳이 뭐 비가 와서 내가 마누라를 보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교회를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장이. 예. 그리고 비 피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도 행자부 장관이 하면 되고 총리가 하면 되시죠. 굳이 예. 국정원장까지 나서 대외 활동 열심히 하시고 본인은 사실은 잠수를 타셔야 될 때예요. 예. 물밑을 봐야 될 때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한다라면 자꾸 엉뚱한 시비를 말하자면 걸리게 되는 상황이고 본의 아니게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가볍게 만들고 뭐 교회를 간다. 그럼 좀 있으면 우리가 보면 어느 교회 다닌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박정하 대변인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혹은 뭐 100번 양보해서 행안부 장관이라면 모든 이슈에 나의 말을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 모든 이슈에 다 말하고 싶어하는. 저희 기자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장이라면 모든 이슈에 꼭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별 중요한 발언도 아닌데. 우리가 노련하다고 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아직 그런 지금 앵커 말씀하신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국회의원 내지는 무슨 정치평론가 방송에 나와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거는 그 위치가 갖고 있는 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당신께서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마지막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러 간다가 오히려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상하게 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결론은 마지막이다. 네. 서지훈 부대. 예. 교회 간다. 이게 동선 공개냐, 국가 원수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서부대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박형주 그 대변인 말씀처럼 그 하고 싶은 말씀은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간결한 거 심플한 것이 메시지가 더 일목요연한 것이지 교회 간다 뭐 절에 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교회 가냐 절에 가냐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조차도 적절하잖아요. 국가정보원장 그 통일부 장관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 그 말도 안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국정원장이 강조하고 싶었다는 건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그 얘기를 굳이 꼭 거기서 해야 되느냐. SNS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를 꼭 그렇게 강조해야 나 일하고 있습니다가 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예, 혹시 과거 국정원장이 SNS에 올렸던 적도 있습니까? 뭐 모두가 다 일반화되진 않겠지만 박정화 있을 때 청와대. 저는 그런 기억 없었고요. 저 있을 때는 우리 수석이나 실장들도 오히려 영향을 미칠까봐 SNS, 개인적인 SNS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방송 출연 안 했었고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는데 주력을 좀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 청와대는 그랬다. 그때. 예. 자, 세 번째 핫플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외교관을 송환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논란이에요. 정말로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좀 설명이 다른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한국 외교관 A씨가 주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대사관 남성 직원에게 3차례 성추행을 했다라는 혐의고요. 감봉 1개월 징계 후 현재 동남아의 한 공간에 근무 중인데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서 부총리도 4번째 항의를 했어요.
A씨 결백하다면 뉴질랜드로 와서 사법 절차에 따라라.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는 만큼 옳은 결정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의 발언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If he was innocent, that as he thought, he could come back and submit himself to our judicial procedures himself. However, he does have a thing called diplomatic immunity, and that's worldwide protection, not in cases like this. This is now at the highest level. It's with President Moon that the controversy is created in Korea in terms of their national integrity may well get us the hearing we want.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이재명 기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비유하자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총리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라라고 재차 강조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가정이라면 이건 엄청난 국제적인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은데 뉴질랜드 국민들은 뉴질랜드 총리와 부총리까지 나서서 연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도 하고 뉴질랜드 방송에 나가서 한국 외교관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뉴질랜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뉴질랜드의 총리는 국가 수반이죠. 대통령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부총리가 또 외교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외교관이 떳떳하다면 뉴질랜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뉴질랜드는 이 사건을 크게 보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외교부의 대응인데 이 사건 자체가 2017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이제 2018년 2월에 외교관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주고 지금은 다시 동남아 공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자신들이 볼 때 엄중한데 그리고 우리 외교관의 어떤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외교 면책특권이라고 하면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 쉽게 해서 책임을 묻지 않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성추행 사건인데 이것을 왜 한국 정부가 묵인할까라고 뉴질랜드 정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경징계에 또 바로 다른 공간을 내보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와 조사를 받아라. 특히나 올해 2월 달에 뉴질랜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에서 뉴질랜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뉴질랜드 정부 입장인데 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그럼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 하기도 참 어렵다. 특히나 외교관이기 신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뉴질랜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총리가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뉴질랜드 부총리이자 외교장관이 직접 TV에 나와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재조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 뉴질랜드 당국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내서 뉴질랜드 정부와 더 이상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시 재조사 내지 정리를 할 필요가 지금 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 국가 간의 신뢰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현지에서 이런 인식이 먼저 출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서재현 부대 우리 청와대의 설명과는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뉴질랜드 총리 간의 정상 간 통화가 있었고 말미에 언급이 있었다. 굉장히 간단하고 뭐 별 대화 없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브리핑만 있었는데 지금 총리에 이어서 부총리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특히 조금 전 부총리의 발언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다 알고 있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청와대가 설명한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입장차가 워낙 또 다르다 보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부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가 이제 사실 정상 간의 대화가 있으면 좀 지켜보고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로마법을 따르라 하고 떳떳하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외교적인 절차라든지 본인들이 더 잘 알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의구심이나 아쉬움이 있다. 뉴질랜드 지금 외교적 절차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면 자진해서 입국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평론가는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또 부총리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2017년도에 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CCTV가 있다고 하면 그럼 CCTV를 한번 진짜로 한번 양 국가 간에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이 경범죄의 것인 건지 우발적인 것인지 그거부터 좀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걸 너무 절차 없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외교전에 또 서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외교부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 외교부에서는 본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닷세간 총리, 부총리, 외교부 대변인 돌아가며 강경화 장관과 언론에 항의했어요. 한국의 실망, 교민사회 창피.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A씨에게 개인 자격으로 뉴질랜드 가서 조사받으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했죠. 이건 명백하게 저희의 실수, 잘못, 미온적 대응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재국에서 일할 때만, 그러니까 주재국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가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사라지고 뉴질랜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해야 그렇습니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강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이 저질렀다라고 의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도 수사권이 있거든요. 예. 그런 마땅히 강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에서 뉴질랜드에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기 어렵다. 개인 자격으로. 이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수사 당국에서 나서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내부적인 징계 조사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지금 태도의 차이가 뉴질랜드하고 뭐가 있냐면은 이건 실무에서 일할 때도 많이 느껴지는 건데 동성 간의 성추행을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남성을 수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직 경각심이나 중대성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끝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에서 범죄인도 실제로 정식 청구하면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진실을 가려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행 혐의 인정되면 처벌해야 될 사안이고 지금 이 외교관께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영주 의원님 외교부의 관계자의 조금 전 발언이 마치 우린 몰라. 본인이 아니라잖아. 어떻게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라 그래. 라는 걸로 들릴까봐 걱정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파키스탄 외교관,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원고에서도 지금 사실은 파키스탄 외교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했다고 했는데 강경하게 대처한 게 뭐냐면 정직 3개월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손 변호사 얘기했지만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대충 면피를 주는 정직 3개월이 굉장히 강경한 겁니까? 사실은 징계를 하고 파면하고 실정법에 세워야죠, 사실은. 그런 부분의 문화, 말하자면 외교부 자체가 마치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다른 부처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는 자기 평가도 지금 매우 잘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외교부는 국제적 관례와 문화에 더 앞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 그런 의미에서 동성 간의 이러한 어떤 성희롱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덜 인지한다. 한국식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실제로 아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은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서면으로 협조할게 하는 것은 그 정부가 거부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외교부는 그런 걸 거면 이미 한번 징계를 줬는데 왜 재소환하느냐 또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말하자면 다른 어떤 경찰이라든지 검찰 조사까지 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 오히려 본인에게도 그 나라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받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의 발언에서 이원욱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재차 말한 겁니다. 정권을 교체한다면 대권이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니까 말실수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논란인 발언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안 그래도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서 내가 도울 게 없느냐라는 식의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두 발언 동시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바로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탄핵을 성공시켰듯이 공수처법을 성공시켰듯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 문재인 정부 앞에 후보님들께서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경상남도를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이 혹시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게 말입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말실수였겠죠.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3번 연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이원욱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박수 치는 분도 또 계시네요. 아무래도 긴장하다 보니까 또 그럴 때일수록 좀 제대로 된 원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원고에서 그런 단어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고요. 정권 교체.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말하자면 정부의 개성이라든지 정권 재창출,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런 걸 말하고 싶었겠죠. 자기는 표정은 아주 힘있게 당차게 하는데 또 그 뒤에서 또 박수 치는 사람은 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지지하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원래는 당직자도 했고 또 이미 선수도 되시는 분이라서 또 그렇게 평소에 가벼운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저런 실수를 하는 게 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예. 이원욱 의원은 말실수가 분명해 보이는데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좀 논란이에요. 박찬 대변인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서 물론 경남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선택하긴 했지만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 소속 아닙니까? 법사위 소속의 최고위원 후보가 재판 중인 경남지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연락을 달라? 이거 뭐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오해 소지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욱 의원은 정말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김종민 의원은 저기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의 이 판결이 아직 늦게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런 한간에 의문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데다 갑자기 법사위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본인은 알고 했는지 아니면 뭐 누굴 들으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면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당대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대낙이라고는 말이 요즘에 또 나와서 어차피 뭐 대세는 누구다 그래갖고 흥행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동을 하기 위해서 뭐 저런 얘기를 대중연설 차원에서 뭐 하다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좀 몇 명 되지도 않은 저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법사위원으로서 뭐든지 김경수 지사 경남을 해서 뛰겠다고 하는 건 이게 뭔지 의도성을 갖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김경수 지사한테 대놓고 나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나 좀 지지해줘 라는 속내가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 견해고요. 신동훈 후보는 부산 연설 중에 갑자기 통합당 후보였던 이현주 전 의원을 꺼내들어서 논란입니다. 경남 하동 지리산 산골에서 태어난 기호일번 최고위원 후보 사전오기 진보 개혁의 일종 미래리더 신동근입니다. 국민 밉상 수국 꼴통 이현주를 혼쭐낸 우리 박재호 형님 자랑스럽습니다. 자, 발언은 물론 이제 박재호 의원이 상대 후보를 꺾고 부산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뭐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있는데 또 탈락한 의원에 대해서 국민 밉상 수구 꼴통 약간 인격을 비하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앞에 이제 박재호 의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재호 의원을 또 이렇게 띄워주는 의미에서 한 얘기지만 좀 단어 선택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 굉장히 좀 품격이 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죠.
상대 후보였고 또 이현주 의원을 지지했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분명 있을 텐데 그 유권자 자체를 약간 폄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발언인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박정화 전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이 전당대회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면서 연설회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축소돼 있고 그래서 그 참여 인원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막말, 더 자극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월세 예찬 미투 전범 윤준병 의원의 머릿속 본심은 무엇인지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알로에도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